라이기트의 수수께끼. 그것은 내 친구 셜록 홈즈가 1887년 봄철에 초인적인 활동으로 인해 건강 악화에서 완전히 회복되기 전의 일이었다. 네덜란드 수마트라 회사의 모든 문제와 모페르티 남작의 어마어마한 음모 사건은 극히 최근에 있었던 일이라 대중의 기억에 생생하게 남아있을 뿐 아니라 정치 및 경제 문제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이러한 단편 시리즈의 주제로는 적합하지 않다. 그러나 이들 사건은 결과적으로 내 친구를 기이하고 복잡한 문제로 이끌게 되었는데, 그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일평생 범죄에 대항하여 싸우며 사용한 숱한 무기 가운데 새로운 병기의 가치를 보여줄 수 있었다. 메모첩을 들여다보니 홈즈가 라이언스의 듀리옹 호텔에 알아누워 있다는 정보가 날아온 것은 4월 14일이었다. 나는 24시간 안에 친구의 병실에 도착했는데 그의 증상이 그다지 우려할 만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안심했다. 하지만 무쇠처럼 단단한 몸도 2달 이상을 끈 수사의 긴장에는 견디지 못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긴 수사 기간 동안 그는 매일같이 하루 15시간 이상씩 일했고 연속해서 닷새간 일에 매달린 적도 2번 된다고 했다. 노력의 성과가 아무리 찬란해도 그토록 힘겨운 활동에 반작용해서 그를 구해주지는 못했다. 유럽 전역에 홈즈의 이름이 울려 퍼지고 방에는 각지에 쇄도한 축하 편지가 발목까지 쌓일 때 그는 지독한 우울증의 포로가 되어 있었다. 세계 국위 경찰이 포기한 일을 자신이 해결했다는 것, 그리고 유럽에서 가장 능숙한 사기꾼과 대결해서 매 고비마다 번번이 승리했다는 걸 아는 것만으로는 신경쇠약에서 벗어나기 힘들었다. 사흘 뒤 우리는 다시 베이커가로 돌아왔다. 그러나 내 친구에게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은 자명했고 봄철에 시골에서 일주일을 보내는 건 나도 대찬성이었다. 마침 서리의 라이기트 근처에 살고 있는 옛 친구 헤이터 대령이 한번 놀러오라고 졸라대고 있었다. 그는 아프가니스탄에서 내가 치료해준 인연으로 알게 된 사람이었다. 지난번에는 내 친구도 오기만 하면 극진하게 대접하겠노라는 말까지 했다. 약간의 외교적 수단이 동원되긴 했지만 홈즈는 헤이터 대령이 독신이고 그곳에서 완전한 자유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내 계획에 동의했다. 그래서 라이언스에서 돌아온 지 일주일 만에 우리는 대령의 지붕 밑으로 주거를 옮겼다. 헤이터는 세상 구경을 많이 한 멋쟁이 노병이었는데 내가 예상했던 대로 홈즈와는 말이 잘 통했다. 홈즈와 함께 그곳에 도착한 날 저녁, 우리는 저녁 식사를 마친 뒤 총기실로 갔다. 홈즈는 소파에 길게 누웠고 나는 대령이 수집해 놓은 동양의 무기를 구경했다. 그런데 말이세. 대령이 문득 말문을 열었다.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나는 여기 있는 권총 하나를 2층으로 갖고 올라갈 생각이야. 무슨 일이라뇨? 나는 말했다. 응, 요즘 이 근처 사람들이 좀 놀란 일이 있었지. 우리 주의 유지인 액턴네가 지난 월요일에 털렸다네. 그다지 큰 피해는 없었지만 범인들이 아직 안 잡혔지. 단서는 없습니까? 홈즈는 대령을 흘끗 쳐다보며 물었다. 아직은 없소이다. 하지만 시골에서 벌어진 사소한 사건이라 국제적인 대사건을 해결한 홈즈 선생이 관심을 갖기에는 좀 뭐할 거요. 홈즈는 자신을 추켜 세우는 말을 듣고 손을 회회 저었지만 미소 짓는 걸 보니 내심 흐뭇한 모양이었다. 뭔가 색다른 점은 없었습니까? 없었을 거요. 도둑들은 서재를 뒤졌지만 노력에 비해서 소득은 별로 없었던 것 같소. 온 방이 완전히 난장판이었다고 하더구먼. 서랍이란 서랍은 다 열려있고 책까지 다 뒤졌지만 가져간 건 포프의 호메로스 번역본 한 권과 도금 촛대 2개, 상하 서진, 작은 참나무 기압개, 그리고 실 한 뭉치가 전부였다오. 참 이상한 걸 다 훔쳐갔군요. 나는 소리쳤다.
놈들은 손에 잡히는 대로 가져간 게 분명하네. 홈즈는 소파에서 불만스럽게 말했다. 주 경찰에선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건 분명히. 그러나 나는 경고 표시로 손가락을 들어 올렸다. 여보게, 자네는 여기 쉬러 온 걸세. 자네 신경이 그 지경으로 약해져 있는데 제발 새로운 사건에 뛰어들 생각일랑 하지 말게. 홈즈는 체념한 듯 대령을 쳐다보며 우스꽝스럽게 어깨를 들썩했고 대화는 좀 덜 위험한 방향으로 흘러갔다. 그러나 의사로서 나의 경고는 무용지물이 될 운명이었다. 다음날 아침, 도저히 무시해버릴 수 없는 방식으로 문제가 돌출했고 우리 두 사람의 시골 방문은 아무도 예기치 못했던 방향으로 풀려갔다. 조반을 들고 있는데 집사가 조심성 따위는 완전히 잊어버린 듯 식당으로 뛰어들어왔다. 주인님, 소식 들으셨습니까? 집사는 헐떡거리며 말했다. 커닝엄씨 댁에서 도둑이 들었군. 대령은 커피잔을 든 채로 소리쳤다. 살인사건입니다. 대령은 휘파람을 불었다. 맙소사, 죽은 사람은 치안판사인가 아니면 아드님인가? 두 분 다 아닙니다. 죽은 사람은 마부 윌리엄입니다. 심장에 관통상을 입고 즉사했답니다. 그럼 총을 쏜 사람은? 도둑입니다, 주인님. 놈은 비호같이 달아났습니다. 놈은 집에 침입했다가 부엌 창문 앞에서 윌리엄과 마주쳤습니다. 윌리엄은 주인 댁의 재산을 지키려다가 그만 죽임을 당한 겁니다. 몇 시에? 간밤에 그랬답니다. 한 12시 무렵이었다고 들었습니다. 아, 그럼 나중에 건너가 보기로 하지. 대령은 침착하게 말했고 식사를 계속했다. 정말 안 된 일이요. 집사가 물러간 뒤 대령이 말했다. 커닝엄은 이 일대에서는 지도급 인사에 속한다오. 그리고 사람됨이 아주 점잖지요. 이번 일 때문에 상당히 타격을 받았을 거요. 마부는 오랫동안 부리던 사람인데다가 정말 충복이었으니 말이요. 액턴네 집에 침입했던 그 악당의 짓거리가 분명하오. 희한한 물건들을 훔쳐낸 도둑 말이죠. 홈즈는 생각에 잠겨서 말했다. 그렇소. 이 사건은 세상에서 가장 간단한 것일 수도 있지만 첫인상은 꽤 흥미롭군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골 마을을 터는 도둑대라면 상식적으로 범행 지역을 자주 바꿔야 합니다. 같은 지역에서 며칠 사이로 두 집을 털지는 않을 거란 말씀이죠. 어젯밤에 대령께서 조심해야겠다는 말씀을 했을 때 나는 이곳에 다시 관심을 둘 만한 도둑은 영국에 없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러니 난 아직도 배울 게 많다는 겁니다. 범인이 혹시 이 지역 사람이 아닌지도 모르겠소. 대령은 말했다. 물론 그렇다면 액턴네와 커닝엄네는 가볼 만한 집이지요. 왜냐하면 이 일대에서는 두 집이 제일 크니까 말씀이요. 그리고 돈이 제일 많고요. 그럴 거요. 하지만 몇 년째 소송 중이니 두 집 다 출혈이 크긴 했을 거요. 액턴이 커닝엄네 영지 절반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고 변호사들은 전력을 다해 그 사건에 매달리고 있는 형편이라오. 범인이 이곳 사람이라면 추적하는 데는 별 어려움이 없겠군요. 홈즈는 하품을 하며 말했다. 좋아, 왓슨. 난 끼어들 생각이 없네. 그때 집사가 문을 열어 젖히며 말했다. 포레스터 경위입니다. 똑똑하고 날카로운 인상의 젊은이가 들어왔다. 안녕하십니까, 대령님. 방해가 안 되었는지 모르겠군요. 하지만 베이커가의 홈즈 선생께서 여기 와 계시다는 얘기를 듣고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대령이 내 친구를 손으로 가리키자 경위가 고개 숙여 인사했다. 홈즈 선생님, 한번 사건 현장에 와주실 수 있을까요? 왓슨, 운명은 자네 편이 아니로군.
홈즈는 껄껄 웃으며 말했다. 경위, 우린 마침 그 사건에 대해 얘기하고 있던 참이요. 그럼 자초지종을 한번 들어볼까요? 홈즈가 특유의 자세로 의자에 몸을 기대는 걸 보고 나는 더 이상 말려봤자 소용없다는 걸 깨달았다. 액턴 사건에선 단서가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선 단서가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리고 두 사건 다 동일범의 소행임에 틀림없습니다. 범인을 목격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하지만 범인은 가엾은 윌리엄 커언을 쏘아 죽인 뒤 그야말로 사슴처럼 도망쳤죠. 커닝엄 씨는 침실 창문을 통해, 아드님인 알렉 커닝엄 씨는 뒤편 복도에서 범인을 목격했습니다. 총성이 울린 것은 밤 12시 15분 전이었죠. 커닝엄 씨는 막 잠자리에 든 상태였고 알렉 씨는 실내복 차림으로 파이프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두 분 다 마부 윌리엄이 도움을 청하는 고함 소리를 들었죠. 알렉 씨는 무슨 일이 생겼는지 보려고 뛰어내려갔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니 뒷문이 열려있고 두 사내가 밖에서 맞붙어 싸우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한 사람이 총을 쏘자 다른 사람이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살인범은 정원을 가로질러 관목 울타리를 뛰어넘어갔죠. 침실 창문으로 밖을 내다보던 커닝엄 씨는 범인이 도로를 달려가는 걸 보았습니다. 하지만 범인은 곧 시야에서 사라졌죠. 알렉 씨는 범인이 울타리를 뛰어넘는 것까지 보고 총 맞는 사람을 구하러 달려갔습니다. 범인은 이렇게 해서 종적을 감췄죠. 그자가 중키에 검은 옷을 입었다는 걸 빼면 더 이상 단서는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 수사가 활발하게 진행 중이니 범인이 외지 사람이라면 곧 검거될 거라고 사료됩니다. 그 윌리엄이라는 사람은 거기서 뭘 하고 있었던 거요? 죽기 전에 남긴 말은 없었소. 그렇습니다. 마부 윌리엄은 어머니와 함께 오두막에 살고 있었습니다. 원체 충직한 사람이니 별일 없는지 한 바퀴 둘러볼 생각으로 그 집에 올라왔을 게 분명합니다. 이번에 액턴 댁이 털린 사건 때문에 이곳 사람들은 너나 없이 다 경계하고 있으니까요. 윌리엄이 왔을 때 도둑은 막 문을 여는데 성공했던 것 같습니다. 밖에서 문을 억지로 연 흔적이 남아 있었죠. 윌리엄이 나가기 전에 어머니에게 한 말은 없었소. 윌리엄의 모치는 귀머거리 노파입니다. 그래서 쓸만한 이야기는 전혀 듣지 못했죠. 노파는 지금 충격 때문에 반쯤 넋이 나간 상태지만 평소에도 그리 정신이 맑은 편은 아니었을 겁니다. 하지만 아주 중요한 물증을 하나 확보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경위는 찢어진 공책 한 귀퉁이를 무릎에 펴놓았다. 죽은 사내가 엄지와 검지로 이 종이 조각을 꼭 붙들고 있었는데 어디서 찢어낸 것 같습니다. 보시다시피 여기 적혀있는 시간은 가엾은 마부가 죽임을 당한 시간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마부가 들고 있던 종이를 살인자가 찢어갔을 수도 있고 반대로 살인자가 들고 있던 종이를 마부가 이만큼 찢어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읽어보면 무슨 약속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홈즈는 종이 조각을 집어들었다. 다음은 그것을 복사한 것이다. 경위가 말했다. 만일 이게 어떤 약속을 의미한다면 물론 그 윌리엄 커언이라는 마부가 정직한 사람으로 소문나긴 했지만 도둑과 한패였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부는 거기서 공범과 만나기로 했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밖에서 문을 따는 걸 도와주기까지 했는지도 모르고요. 그러다 둘 사이가 갑자기 틀어진 거지요. 정말 대단히 흥미로운 쪽지요. 종이 조각을 유심히 관찰하던 홈즈가 말했다. 이건 예상보다 훨씬 복잡한 사건일 수도 있겠소. 홈즈가 두 손으로 머리를 싸주자 경위는 자신의 사건이 유명한 런던의 전문가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는 걸 알고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홈즈가 말했다. 경위는 방금 도둑과 마부 사이에 모종의 묵계가 있었을 수도 있고 이건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보낸 약속 편지일 수도 있다고 했는데 그건 정말 독창적인 설명이요. 물론 그럴 가능성은 분명히 존재하오. 하지만
이 필적을 보면 홈즈는 다시 두 손으로 머리를 싸쥐고 골똘히 생각에 잠겼다. 잠시 후 다시 고개를 들었을 때 그의 두 뺨에 홍조가 돌고 두 눈에선 아프기 전처럼 광채가 나는 걸 보고 나는 깜짝 놀랐다. 홈즈는 예전과 다름없이 기운차게 일어섰다.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사건 현장을 한번 조용히 보고 싶군요. 이 사건에는 대단히 흥미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대령, 허락해 주신다면 경위와 함께 나가서 내가 세운 한두 가지 가설의 진위를 시험해볼 작정입니다. 왓슨과 함께 여기서 기다려 주시면 30분 이내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나 1시간 반이 지난 다음 경위가 혼자 돌아와서 말했다. 홈즈 선생은 지금 밖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 넷이서 함께 그 집에 가보았으면 한답니다. 커닝엄 시댁에. 그렇습니다, 대령님. 무엇 때문에? 경위는 어깨를 들썩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보기에 홈즈 선생은 아직 병이 다 나은 것 같지 않습니다. 여태껏 아주 묘한 행동을 했는데 굉장히 흥분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염려할 필요는 없을 겁니다. 나는 말했다. 홈즈의 광기에는 항상 정연한 방법이 있었으니까 말이오. 어떤 사람은 그분의 정연한 방법에 광기가 있다고 말할지도 모르죠. 경위가 중얼거렸다. 하지만 홈즈 선생은 1시 바삐 출발하고 싶어 하니까 두 분이 준비되시는 대로 얼른 나가는 게 좋겠습니다. 홈즈는 고개를 푹 숙이고 두 손을 바지 주머니에 찌른 채 들판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었다. 일이 점점 흥미로워지는군. 왓슨, 자네의 시골 여행은 대성공이었네. 나는 아침나절을 정말 재미있게 보냈어. 선생은 범죄 현장에 다녀오신 모양이요. 대령이 말했다. 그렇습니다. 나는 경위와 함께 약간의 사전조사를 했습니다. 성과가 있었소. 아주 흥미로운 것들을 보았죠. 걸어가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린 그 불운한 사내의 시신을 보았습니다. 그는 아까 들은 것처럼 권총에 맞아서 숨진 게 틀림없더군요. 그럼 그걸 의심했다는 거요. 뭐든 다 확인해보는 게 좋으니까요. 정밀 조사는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었죠. 그리고 우린 커닝엄 씨 부자와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살인범이 관목 울타리에 어느 곳을 지나서 도주했는지 정확하게 지적해 주었습니다. 대단히 흥미롭더군요. 그리고 그 가엾은 친구의 모친을 만나러 갔습니다. 하지만 워낙 늙고 쇠약한 노파라서 아무런 정보도 얻어내지 못했죠. 그럼 홈즈 선생의 조사 활동의 결과는 무엇이오? 이번 사건이 대단히 기묘하다는 걸 확인한 것이죠. 어쩌면 이번 방문이 사건의 성격을 명확히 아는데 도움이 될지도 모릅니다. 경위, 죽은 사내가 쥐고 있던 찢어진 종이 조각에 그 자신의 사망 시간이 적혀 있는 것이 대단히 의미심장하다는 것은 동의하시겠지? 홈즈 선생님, 그게 사건을 푸는 열쇠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게 바로 사건을 푸는 열쇠요. 편지를 쓴 사람이 누구든 간에 윌리엄 커원은 그걸 받고 그 시간에 자지 않고 밖으로 나온 거요. 그런데 편지의 나머지는 어디에 있을까? 저는 혹시나 해서 집 밖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경위는 말했다. 편지는 죽은 자의 손에서 찢겨나갔소. 한데 그걸 굳이 빼앗아간 이유가 뭐였겠소? 그건 바로 그 편지가 진범을 드러내기 때문이었소. 그런데 범인은 그걸 어떻게 했을까? 그는 아마 주머니에 편지를 집어넣고 다시 꺼내보지도 않았을 거요. 그래서 편지 귀퉁이가 시신의 손에 남아있다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했을 가능성이 커요. 편지의 나머지 부분을 회수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사건 해결에 훨씬 다가서게 될 게 분명하오. 옳은 말씀입니다. 하지만 범인을 잡기도 전에 어떻게 그의 주머니를 뒤질 수 있겠습니까? 그건 심사숙고할 만한 가치가 있는 문제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명백한 점이 있어.
편지를 받은 사람은 윌리엄이었소. 그런데 그걸 쓴 사람이 직접 편지를 전해주었을 리는 없소이다. 그러느니 차라리 자신의 입으로 직접 용건을 말했을 테니 말이오. 그럼 편지를 전한 것은 누구였을까? 혹시 우편으로 배달된 게 아닐까? 전 이미 조사를 해두었죠. 경위는 말했다. 윌리엄은 어제 오후에 우편으로 편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겉봉은 벌써 없애버렸더군요. 훌륭하오. 홈즈는 경위의 등을 두드려주며 외쳤다. 벌써 우체부를 만나봤구먼. 경위와 함께 일하게 돼서 정말 기쁘오. 자, 저기가 그 오두막입니다. 대령께서 동행해 주신다면 제가 범죄 현장으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살해된 사내가 살고 있던 예쁜 농가를 지나 참나무가 줄지어 서 있는 길을 따라 올라갔다. 퀸앤 양식으로 건축된 멋진 집이 나왔다. 현관문 문틀 위에 1709년이라는 연도가 새겨져 있었다. 홈즈와 경위는 우리 옆문으로 안내했다. 정원과 도로 사이에는 관목 울타리가 서 있었다. 그리고 경관 하나가 부엌문 옆에 서 있었다. 경관, 문을 열어주게. 홈즈가 말했다. 자, 커닝엄 씨의 아드님은 저쪽 계단 앞에 서서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곳에서 두 사내가 격투를 벌이고 있는 걸 보았습니다. 커닝엄 씨는 2층의 왼쪽에서 두 번째 창문을 통해 범인이 저기 있는 덤불 왼쪽으로 도주하는 장면을 목격했죠. 아드님도 같은 걸 보았고요. 두 분 다 저 덤불 때문에 범인의 도주로를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드님은 밖으로 쫓아나가서 총상을 입은 사람 곁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보시다시피 바닥이 단단하게 다져져 있는 관계로 발자국 같은 건 전혀 남아있지 않습니다. 홈즈가 말하는 동안 두 사람이 집 모퉁이를 돌아서 이쪽으로 다가왔다. 한 사람은 근심스러운 눈매에 주름이 깊게 팬 강렬한 인상의 장년 사내였고, 다른 한 사람은 팔팔한 청년이었는데 청년의 생글거리는 얼굴과 화사한 옷차림은 이 집에서 일어난 끔찍한 사건과 묘한 대조를 이루었다. 아직도 조사 중입니까? 청년이 홈즈에게 말했다. 난 런던 사람들은 완벽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그다지 민첩한 것 같진 않군요. 아, 시간이 좀 필요하죠. 홈즈는 상냥하게 말을 받았다. 하긴 시간이 좀 필요할 거요. 알렉 커닝엄은 말했다. 단서라고는 당최 없어 보이니까 말입니다. 하나 있습니다. 경위가 대답했다. 만약에 우리가... 아니, 홈즈 선생, 이게 웬일입니까? 가엾은 내 친구의 얼굴이 돌연히 끔찍한 형상으로 일그러지더니 두 눈엔 흰자위만 남았다. 그는 고통스럽게 사지를 뒤틀며 악문 이빨 사이로 신음을 흘리다가 앞으로 푹 꼬꾸라지고 말았다. 갑작스런 심한 발작에 소스라치게 놀란 우리는 그를 부엌으로 옮겨다 눕혔다. 홈즈는 커다란 의자에 몸을 기댄 채 몇 분 동안 거칠게 호흡했다. 그러다가 잠시 후 부끄러운 얼굴로 일어나 앉아 자신의 허약함을 사과했다. 왓슨 박사는 잘 알고 있지만 저는 심한 병에서 회복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이렇게 신경 발작을 일으키는 일이 많죠. 내 마차로 댁까지 모셔다 드리리까? 아버지 커닝엄이 제안했다. 아닙니다. 이왕 여기까지 왔으니까 한 가지 확인해보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그걸 확증하는 건 별로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게 뭐요? 제가 보기에 가엾은 윌리엄이 여기 도착하기 전에 도둑이 집안에 침입했을 가능성이 아주 없었다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외부에서 강제로 문을 연 흔적이 남아있는데도 모두들 도둑이 집안으로 침입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군요. 그 점에 대해선 명백하다고 생각하오. 커닝엄 씨가 무겁게 말했다. 내 아들 알렉은 그 시간에 아직 잠자리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누가 집안에 들어와서 돌아다녔다면 몰랐을 리가 없소이다. 방에 앉아 계셨습니까?
난 옷방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침실은 어느 쪽에 있죠? 왼쪽으로 맨 끝에 있는 방입니다. 아버지 옆방이지요. 물론 두 분 다 불을 켜놓고 계셨겠군요. 물론입니다. 이 사건엔 아주 묘한 점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홈즈는 씩 웃으며 말했다. 도둑이, 그것도 경험 있는 도둑이 가족들이 아직 불을 끄지 않은 시간을 택해서 집에 침입한다는 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뻔뻔한 놈이었나 보죠. 물론 그렇게 이상한 사건이 아니라면 선생한테 달려가서 도움을 요청할 일도 없었을 거요. 아들 커닝엄이 말했다. 하지만 놈이 윌리엄과 맞붙기 전에 집안에서 물건을 훔쳐냈다는 건 아주 터무니없는 생각인 것 같군요. 그러면 당연히 집안이 어질러져 있고 뭔가 없어져야 하는 게 아닌가요? 그건 그자가 어떤 물건을 훔쳐갔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홈즈는 말했다. 지금 우리가 상대하고 있는 도둑은 나름대로의 원칙에 따라 움직이는 아주 기묘한 녀석이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그자가 액턴시 댁에서 가져간 괴상한 물건들을 좀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뭐였더라? 실 한 뭉치, 서진, 그 밖에 잡동사니는 생각이 잘 안 나는군요. 홈즈 선생, 아무튼 이번 일은 선생에게 일임하겠소. 아버지 커닝엄이 말했다. 선생이나 경위가 요청하는 건 뭐든지 다 들어드리리다. 우선 커닝엄 씨께서 현상금을 내거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경찰에서는 금액에 대해 합의하자면 시간이 좀 걸릴 테니까 말입니다. 이 일은 서두를수록 좋습니다. 제가 여기 초안을 적어왔습니다. 괜찮으시다면 그 밑에 서명해 주시지요. 50파운드면 충분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나는 500이라도 기꺼이 내놓겠소. 치안판사는 홈즈가 건네준 종이와 연필을 받아들며 말했다. 어디 보자. 이건 내용이 정확하지 않군. 커닝엄 씨는 초안을 훑어보며 말했다. 제가 좀 급하게 썼습니다. 자, 선생이 쓴 초안은 이렇게 시작돼요. 화요일 새벽 1시 15분 전에 총격 사건이 발생하여. 그런데 사실은 12시 15분 전이었거든. 나는 홈즈가 그런 실수에 얼마나 예민하게 반응할 것인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속으로 애가 탔다. 사실에 대한 정확성이야말로 그의 장기인데 최근에 앓은 병의 후유증이 컸던 모양이다. 이렇게 사소한 일 하나만 봐도 그가 아직 정상적인 상태를 회복하지 못했다는 것이 분명했다. 홈즈는 순간적으로 몹시 당황했다. 경위는 눈을 동그랗게 떴고 알렉 커닝엄은 웃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아버지 쪽은 틀린 데를 고쳐서 홈즈에게 돌려주었다. 되도록 빨리 인쇄하도록 하시오. 커닝엄은 말했다. 선생의 생각은 훌륭한 것 같소. 홈즈는 종이를 지갑 속에 소중히 간수했다. 자, 이제부터 같이 집을 둘러보면서 그 엉뚱한 도둑이 뭘 가져갔는지 확인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홈즈는 문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누군가 끌이나 튼튼한 칼을 문틈으로 쑤셔넣고 억지로 문을 연 것임에 틀림없었다. 뭔가를 강제로 밀어넣은 흔적이 나무 위에 고스란히 남아있었다. 그런데 빗장은 사용하지 않으십니까? 홈즈는 물었다. 그럴 필요성을 못 느꼈소. 집에 개는 없습니까? 집 앞쪽에 묶어 놓았소이다. 하인들이 잠자리에 드는 시간은 몇 시입니까? 10시쯤 될 거요. 그럼 윌리엄도 보통 그 시간에 잠자리에 들었겠군요. 그렇겠지요. 하필이면 그날 밤에 늦게까지 자지 않고 있었다니 그것도 참 묘한 일입니다 그려. 커닝엄 씨, 이제 집안을 보여주신다면 정말 기쁘겠습니다. 돌을 깐 통로를 따라 부엌을 지나 나무 계단을 오르니 1층이 나왔다. 중앙홀에서 장식이 좀 더 풍부한 계단을 하나 더 오르니
2층 층계참이었다. 이곳은 응접실과 몇 개의 침실로 통했는데 커닝엄 씨 부자의 침실도 이곳에 있었다. 홈즈는 집 구조를 유심히 살피며 천천히 걸었다. 나는 그의 표정을 보고 그가 확실한 단서를 잡았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어떤 방향으로 추리하고 있는지는 도저히 가늠할 수 없었다. 이보시오, 선생. 커닝엄 씨가 다소 성급한 어조로 말했다. 꼭 이럴 필요는 없잖소. 저기 계단 끝에 있는 게 내 방이고 그 옆에 있는 게 우리 아들 방이요. 도둑이 우리한테 들키지 않고 여기까지 올라오는 게 가능한지는 선생의 판단에 맡겨두겠소. 다른 쪽으로 알아보셔야 할 것 같군요. 아들이 심술궂은 미소를 띠고 말했다. 그래도 조금만 더 참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를 들면 내가 알고 싶은 건 침실 창문에서 앞들이 얼마만큼 보이는지 하는 겁니다. 여기가 아드님 방이겠군요. 홈즈는 방문을 밀치고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비명소리가 났을 때 아드님이 앉아서 담배를 피우던 방이 바로 여기고요. 그런데 이 방 창문에선 어디가 보이죠? 홈즈는 침실을 지나 방문을 열고 그 옆방을 둘러보았다. 이제는 만족하시오. 커닝엄 씨는 언짢은 얼굴로 말했다. 감사합니다. 보고 싶은 건 다 본 것 같습니다. 그럼 정말 필요하다면 내 방으로 가봅시다. 너무 패를 끼쳐드리는 게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치안 판사는 어깨를 들썩하더니 앞장서서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다. 간소하게 꾸며진 평범한 방이었다. 일행이 창문 쪽으로 가고 있는데 홈즈가 뒤로 쳐져서 우리 둘이 맨 꼴찌가 됐다. 침대 발치의 탁자에는 오렌지 접시와 유리 물병이 놓여 있었다. 그런데 그 앞을 지나는데 내 옆에 붙어선 홈즈가 손을 내밀더니 일부러 탁자를 넘어뜨리는 게 아닌가. 물병은 산산조각이 났고 오렌지는 사방으로 대굴대굴 굴렀다. 왓슨, 조심했어야지. 홈즈가 태연하게 말했다. 카펫을 아주 엉망으로 만들어 놓았군. 나는 약간 당황해서 과일을 주워 모으기 시작했다. 내 친구가 나에게 잘못을 덮어씌우려고 하는 데는 어떤 이유가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었다. 다른 사람들도 함께 과일을 줍고 탁자를 바로 세워 놓았다. 경위가 소리쳤다. 어렵쇼. 홈즈 선생이 어디 가셨지? 홈즈가 없어진 것이다. 잠깐 여기서 기다려 주십시오. 아들 커닝엄이 말했다. 내가 보기엔 그 사람 제정신이 아니에요. 아버지, 저랑 같이 갑시다. 대간절 어디 갔는지 찾아봐야겠어요. 부자는 방을 뛰쳐나갔고 경유와 대령과 나, 이렇게 세 사람은 서로의 얼굴을 멀뚱멀뚱 쳐다보았다. 솔직히 말하면 저도 알렉 도련님과 같은 생각이 듭니다. 경위가 말했다. 병에 후유증이겠죠. 하지만 제가 보기엔. 난데없는 비명소리에 경위의 말은 중단되었다. 사람 살려! 사람 살려! 살인이야! 나는 그것이 내 친구의 목소리라는 사실을 깨닫고 소름이 쫙 끼쳤다. 나는 미친 듯이 방을 뛰쳐나가 층계참으로 달려갔다. 비명소리는 이제 알아듣기 힘든 목신 고함 소리로 변해 있었는데 그것은 우리가 맨 처음에 들어갔던 방에서 흘러나오고 있었다. 나는 그곳으로 달려가 옷방으로 뛰어들어갔다. 셜록 홈즈는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그 옆에는 커닝엄 부자가 있었다. 아들은 두 손으로 홈즈의 목을 감고 아버지는 그의 손목을 비틀고 있는 듯 했다. 우리 셋은 당장 달려들어 부자를 홈즈에게서 떼어놓았다. 홈즈는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얼굴은 몹시 창백했고 지칠 대로 지친 것이 분명했다. 경위, 이 두 사람을 체포하시오. 홈즈는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죄목은 마부 윌리엄 커언을 살해한 죄. 경위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며 홈즈를 바라보았다. 홈즈 선생님,
고정하십시오. 경위는 마침내 말문을 열었다. 그게 물론 진담은 아니. 저 사람들의 얼굴을 좀 보시오. 홈즈가 퉁명스럽게 소리쳤다. 나는 그렇게 분명하게 죄가 드러나 있는 얼굴은 본 적이 없었다. 아버지 쪽은 멍한 듯했고 선이 굵은 얼굴에는 음울한 표정이 떠올라 있었다. 반면 아들은 여태까지의 경쾌하고 당당한 태도가 싹 달라져 있었다. 검은 눈은 위험한 야생동물 같은 흉포함으로 반짝거렸고 잘생긴 얼굴은 험하게 일그러져 있었다. 경위는 말없이 문 밖으로 나가 휘파람을 불었다. 그러자 경관 둘이 득달같이 달려왔다. 커닝엄 씨, 어쩔 수가 없군요. 경위는 말했다. 저는 이 모두가 터무니없는 착오라는 사실이 밝혀지리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지금으로선 뭐야, 내려놓지 못해! 경위가 팔을 휘두르자 아들의 손에서 권총이 떨어져 바닥에 굴렀다. 청년은 막 권총에 공이치기를 잡아당기던 중이었다. 이거 잘 간수하시오. 홈즈는 권총에 조용히 발을 올려놓으며 말했다. 법정에서 유용하게 쓰일 테니까 말이오. 하지만 정말 필요한 건 이거요. 그는 구겨진 종이 한 장을 들어 올렸다. 편지의 나머지 부분. 경위가 외쳤다. 맞았소. 대간절 그게 어디 있었죠? 내가 예상했던 곳에 있었소. 이제 사건의 진상을 알려드리겠소. 그리고 대령님은 왓슨과 함께 지금 돌아가시는 게 낫겠습니다. 나는 늦어도 1시간 안에 갈 겁니다. 용의자들과 얘기를 좀 나눠야겠습니다. 하지만 점심때까지는 꼭 가겠습니다. 셜록 홈즈는 약속을 지켰고 1시쯤에 우리는 대령의 흡연실에서 다시 모였다. 홈즈는 액턴이라는 초로의 신사와 같이 왔다. 맨 처음에 집을 털린 그 사람이었다. 두 분께 이 사건에 대해 설명드리는 자리에 액턴 씨도 동석해 주셨으면 했죠. 홈즈가 말했다. 왜냐하면 액턴 씨도 당연히 이번 사건에 관심이 많을 테니까요. 그런데 대령님, 집안에 나 같은 말썽꾼을 들인 걸 후회하고 계시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천부당 만부당 한 말씀이요. 대령은 따뜻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나는 선생의 수사 방식을 연구할 기회를 갖게 된 걸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요. 솔직히 말해서 선생은 내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능력을 보여주었소. 나는 어떻게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 전혀 모르겠소. 단서가 뭐였는지도 아직 모르고 있으니 말이요. 설명을 듣고 나면 별것 아니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래도 나는 친구 왓슨을 비롯해서 내 방법에 대해 진지한 관심을 갖고 있는 이들에게는 아무것도 숨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왔습니다. 그런데 먼저 브랜디라도 한 모금 마셔야겠군요. 아까 그 옷방에서 나뒹굴었더니 아직도 정신이 멍합니다. 사실 최근 들어 개인적인 시련이 많았죠. 이제 더 이상의 신경 발작은 없겠죠. 셜록 홈즈는 배꼽을 잡고 웃어댔다. 그 일에 대해서는 이따가 얘기가 나올 겁니다. 사건을 순서대로 설명하면서 제 판단에 영향을 미쳤던 여러 요소들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죠. 제 말에서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 있다면 서슴지 말고 질문하십시오. 수사 기술에서 최고로 중요한 것은 많은 사실 중에서 어느 것이 부차적인 것이고 어느 것이 핵심적인 것인지 가려낼 줄 아는 능력입니다. 이게 되지 않는다면 수사관의 주의력과 에너지는 분산되고 말 겁니다. 이 사건에서 나는 처음부터 죽은 자의 손에서 발견된 편지 조각이 사건 해결의 열쇠라는 것을 굳게 믿었습니다. 이 부분에 깊이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이 주목해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알렉 커닝엄의 진술이 옳다면, 즉 범인이 윌리엄 커언을 저격한 뒤 곧장 달아난 것이 사실이라면 죽은 자의 손에서 편지를 빼앗은 것은 범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알렉 커닝엄 자신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아버지가 내려왔을 때
이미 서너 명의 하인이 사건 현장에 나와 있었으니까요. 사실 단순한 것이었지만 경위는 그것을 간과했습니다. 애당초 이 지역의 유지는 사건과 무관하다는 전제를 갖고 출발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나의 원칙은 어떤 선입견도 갖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무조건 사실이 이끄는 방향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알렉 커닝엄의 역할에 대해 의혹을 품었습니다. 나는 경위가 보여준 찢어진 편지 조각을 면밀히 관찰했습니다. 그것이 아주 기이한 문서의 일부라는 것은 처음부터 명백했죠. 이걸 좀 보십시오. 아주 묘한 점이 눈에 띄지 않습니까? 글씨가 일관성이 없어 보이는구려. 대령이 말했다. 훌륭하십니다. 홈즈가 외쳤다. 이것은 두 사람이 한 단어씩 번갈아 쓴 편지임에 틀림없습니다. 먼저 at과 to에서 힘찬 필체로 쓰여진 t를 좀 보십시오. 그 다음에 이걸 quarrel와 tohave의 힘없는 t와 비교해보세요. 이 네 단어를 잠깐만 분석해봐도 런과 maybe는 힘찬 필체로, 그리고 what은 훨씬 약한 필체로 쓰여져 있다는 것을 뚜렷이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럴 수가, 정말 대낮처럼 환하게 보이는구려. 대령이 외쳤다. 두 사람이 이런 식으로 편지를 쓴 이유가 대체 뭐요? 일이 커질 게 분명했는데 둘 중 하나는 상대방의 결심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벌이든 두 사람 다 똑같이 책임을 지도록 수를 쓴 거지요. 그런데 둘 중에서 주범은 at과 to를 쓴 자임에 틀림없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았소? 우린 두 가지 필체를 비교해보면서 필체의 특징만으로도 주범과 종범을 구별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가정이 아닌 좀 더 확실한 근거가 있죠. 찢어진 편지를 자세히 관찰해보면 힘있는 글씨체를 가진 사람이 단어를 먼저 써놓고 다른 사람이 그 사이에 빈칸을 메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빈칸이 항상 여유 있는 것은 아니어서 나중에 쓴 사람은 이미 쓰여져 있는 at과 to 사이에 quarrel을 억지로 밀어 넣어야 했죠. 단어를 먼저 써놓은 사람이 주범임에 틀림없습니다. 훌륭해요. 액턴 씨가 소리쳤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하지만 이제 아주 중요한 대목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은 전문가들이 필체를 보고 대략적인 나이를 상당히 정확하게 추정해낼 수 있다는 것을 잘 모르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경우라면 상당히 신뢰도가 높은 기술이죠. 나는 정상적인 경우라고 말했는데 병이 있거나 몸이 약한 사람의 경우에는 설령 젊다고 해도 글씨체가 노년의 특징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이 편지에서는 한쪽은 글씨가 굵고 필체에 힘이 있지만 다른 쪽은 약간 휘청거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약한 쪽 글씨는 T에서 횡선이 빠지긴 했어도 아직 읽을 수는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쓴 사람이 젊은이도 기력이 아주 쇠한 노인도 아닌 중장년이라는 걸 알 수 있죠. 훌륭해요. 액턴 씨가 다시 외쳤다. 하지만 주목해야 할 요소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한층 미묘한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세심하게 살펴봐야 하는 것이죠. 두 글씨체 사이에는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혈연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필체입니다. 가장 뚜렷한 특징은 이를 그리스 문자 2로 쓴 점인데 제 눈에는 그것 말고도 사소한 특징들이 수없이 많이 보입니다. 나는 이 두 가지 필적에서 어떤 가족적인 유사성을 추출해낼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물론 지금은 찢어진 편지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나온 중요한 결과만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여러분보다는 전문가들에게 좀 더 흥미로울 법한 추리가 23가지가 더 있었죠. 그것들은 모두 커닝엄 부자가 이 편지를 썼다는 인상을 강하게 해주었죠. 여기까지 오자 다음 단계의 일은 물론 범죄 현장을 조사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경위와 함께 그 집으로 가서 볼 수 있는 것을 다 보았습니다. 죽은 이의 몸에 난 상처를 보고 그것이 4m 이상의 거리에서 권총으로 쏘아 맞힌 상처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옷에 화약으로 탄 자국이 남아있지 않았거든요.
따라서 두 남자가 맞붙어 싸우다가 한쪽이 총을 쏘았다는 알렉 커닝엄의 얘기는 거짓말이 되는 겁니다. 또 부자는 범인의 도주로에 대해 일치된 증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연찮게도 관목 울타리 너머에 넓은 도랑이 있었습니다. 도랑 바닥은 젖어 있었지만 거기에 발자국 따위는 없었죠. 나는 커닝엄 부자가 다시 거짓말을 했다는 것뿐 아니라 범죄 현장에 제3의 인물은 없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기묘한 범죄의 동기를 따져보기로 하겠습니다. 범행 동기를 밝히기 위해선 먼저 액턴 씨 댁에 도둑이 침입한 이유를 알아내야 했습니다. 나는 여기 계신 대령을 통해 액턴 씨와 커닝엄 네 사이에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물론 액턴 씨 서재에 침입한 도둑은 다름 아닌 커닝엄 부자일 거라는 생각이 금방 떠올랐습니다. 목적은 어떤 중요한 서류를 손에 넣는 것이었겠죠. 정말 그렇소. 액턴 씨가 말했다. 그들의 의도는 뻔한 것이오. 나는 커닝엄 내 영지의 절반에 대해 명백한 권리를 갖고 있소이다. 그런데 마침 그때 그들이 어떤 서류 한 장을 찾아냈더라면 우리는 패소하고 말았을 게 틀림없소. 다행히도 그 서류는 내 변호사 사무실에 철제 금고에 들어있긴 하지만 말이오. 그렇군요. 홈즈는 빙그레 웃으며 말했다. 그 위험천만하고 대담무쌍한 시도에서 젊은 알렉의 영향력이 느껴지는 듯합니다. 부자는 원하는 것을 찾지 못하자 의심이 사지 않기 위해 평범한 절도 사건으로 위장하려 했습니다. 그들이 아무거나 손에 잡히는 대로 들고 나간 것은 바로 그 때문이었죠. 여기까지는 모든 것이 명약관화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사실이 많았습니다. 무엇보다 급한 것은 편지의 나머지 부분을 되찾는 일이었죠. 나는 알렉이 죽은 자의 손에서 편지를 빼앗은 뒤 그것을 실내복 주머니에 넣어두었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거기가 아니면 달리 어디에 넣었겠습니까? 유일한 문제는 편지가 아직 거기 남아있느냐였죠. 우리 모두가 그 집에 올라간 것은 바로 그 때문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커닝엄 부자는 부엌문 앞에서 우리와 합류했습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찢어진 편지의 존재를 비밀에 붙이는 것이었죠. 찢어진 조각이 있다는 걸 알게 되면 지체 없이 남은 편지를 없애려고 할 테니까요. 그런데 경위가 부자 앞에서 그 얘기를 꺼내려 했고 그때 천만다행으로 제가 발작을 일으켜서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화제가 바뀌었죠. 하하하하, 이럴 수가. 대령은 껄껄 웃으며 소리쳤다. 진짜인 줄 알고 걱정했는데 그 발작이 속임수였다는 거요. 의사인 내가 봐도 정말 완벽한 연기였네. 나는 새로운 재주로 끊임없이 나를 홀리는 이 사내를 경탄 어린 눈으로 쳐다보았다. 자주 요긴하게 쓰이는 기술이죠. 나는 정신을 차린 뒤에 또 하나의 독창적인 수단으로 커닝엄 씨가 직접 12라는 단어를 쓰도록 만들었습니다. 찢어진 편지의 12와 비교해보려고 했던 거죠. 세상에 나 같은 바보 천치가 다 있을까? 나는 소리쳤다. 하하하하. 내가 실수하자 자네가 안절부절 못하는 것이 역력히 보이더군. 홈즈는 껄껄 웃으며 말했다. 자네가 마음 아프게 생각할 거라는 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무척 미안했지. 그 다음에 우린 같이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방에 들어가 보니 실내복이 옷방에 걸려 있더군요. 나는 탁자를 엎어서 사람들의 주의를 끌고 살그머니 방을 빠져나와 실내복 주머니를 조사하러 갔습니다. 편지는 예상대로 실내복 주머니에 들어있었죠. 그런데 그걸 막 손에 넣는 순간 커닝엄 부자가 달려들었습니다. 그때 세 분이 얼른 달려와서 도와주지 않았다면 나는 그 자리에서 살해당했을 겁니다. 정말입니다. 사실 아직 목에서 그 청년의 손길이 느껴지고 있으니까요. 그 아버지는 편지를 빼앗으려고 내 손목을 비틀었죠. 부자는 내가 진상을 파악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음을 푹 놓고 있던 부자는 갑자기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졌고 그러자 완전히 자포자기 상태가 된 것이죠. 저는 나중에 커닝엄 씨와 범행 동기에 대해 잠깐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쪽은 유순했지만 아들은 악마와 다를 게 없더군요. 권총을 손에 넣기만 하면 자신의 머리든 남의 머리든 단숨에 날려버릴 것 같았습니다. 커닝엄은 혐의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가 충분하다는 걸 알자 풀이 죽어서 순순히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커닝엄 부자는 액턴 씨 댁에 침입한 그날 밤에 마부 윌리엄에게 뒤를 밟힌 것 같더군요. 주인의 약점을 잡은 마부는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했답니다. 하지만 알렉은 그런 종류의 게임을 하기엔 위험한 상대였습니다. 알렉 쪽에서 보면 시골 마을을 뒤흔들어 놓은 도둑 사건에서 두려운 상대를 그럴듯하게 제거할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한 것은 가히 천재적인 착상이었죠. 윌리엄은 알렉이 던진 미끼를 덥석 물었고 살해당했습니다. 만약에 부자가 편지 전체를 회수하고 정황 설명을 좀 더 치밀하게 했더라면 결코 의심을 사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편지는... 나는 물었다. 셜록 홈즈는 편지의 나머지 부분을 꺼내놓았다. 12시 15분 전에 동쪽 문으로 오면 아주 놀라운 일을 알게 될 것이다. 그것은 아마 너와 앤 모리슨에게도 대단히 좋은 일일 것이다. 그러나 이 일에 대해서는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 내가 예상했던 그대로입니다. 홈즈는 말했다. 물론 우리는 알렉 커닝엄과 윌리엄 커원 그리고 애니 모리슨의 관계가 어떤 것이었는지는 아직 모릅니다. 결과적으로 알렉은 교묘한 덫을 놓은 것이죠. 이 편지에서 피와 쥐의 꼬리 모양의 혈연적 유사성이 드러나 있는 것을 보고 여러분도 기뻐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아버지가 쓴 글씨에서 아이의 점이 빠져 있는 것 또한 대단히 특징적입니다. 여보게 왓슨, 시골에서의 조용한 휴식은 대성공이었네. 내일은 한결 기운을 차리고 베이커가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네.